봅시다. 돼? 돼? 네. 이번 주 하게 될 내용은, 뭐, 동남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 수업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목표로, 뭐, 지역에 대한, 지역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루지, 어느 정도 수업 내용에 담고는 있지만, 그것을 뭐 어떤 특정화 시켜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 수업 자체가 이제 GTAP 수업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해서 지역 특화 지역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수업에서 다뤄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어서, 제가 강의 자료를 좀 급하게 좀 바꿨고, 꼭 이 수업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이건 이제 교양 수업이죠. 그래서 전공 수업 중에 작년하고 올 초에 이제 연구년 때문에 수업을 안 하시긴 하는데, 나이랑 교수님 수업에서 지역 경제 수업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 학교 내에서 동남아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역 특화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가 있긴 한데, 이 수업에서는 그냥 이제 동남아 지역의 아주 개괄적인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아시아의 이제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제 그 중국 남쪽, 중국 대륙 남쪽의 인도 차이나 반도. 그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지역과 이제 말레이 제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 제도는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나 뭐 그 브루나이나 아니면 파푸아 뉴기니 뭐 그 지역으로 이어지는 그 섬 지역, 그 아시아 남부의 섬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을 의미를 하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해당이 되고, 가장 최근에 독립을 한 동티모르까지 포함을 하면 총 11개국이 있고, 여기서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 국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형성을 하고 있고, 아세안은 이제 그 어떤 역할이나 비중이나 경제적인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인구가 6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뭐 13배 정도 되고, 뭐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 가장 인구 대국으로 2억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거의 한 미국하고 버금가는 수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동남아시아의 가장 소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이 43만 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교역 대상으로 꼽히고, 한국의 제2의 교역 대상입니다. 아세안 전체가. 뭐 1위는 중국이고, 그리고 제2의 투자 파트너 국가이자 한국인의 가장 최대 방문 지역입니다. 2019년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그 숫자가 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를 가깝고 경제적으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철에 휴가를 많이 떠나죠. 최근에 제 주변에도 골프 치러 필리핀 다녀온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0개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들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미래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텐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곳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인구가 1억 1,300만 명. 일본보다는 작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보다 좀 많고, 1억 명이 넘어가죠. 인구가 일단 1억 명이 넘어가면 일단 내수 경제가 어느 정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필리핀이 크고 작은 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섬나라인 점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근데
이 섬이 참 많아요. 필리핀이. 그 크고 작은 섬, 뭐 사람이 사는 뭐 루손 섬이나 뭐 이런 섬도 있지만 진짜 작은 섬들이 많아서 그거를 다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아. 필리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제 말레이계, 여러분들이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다수고, 혼혈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이 동남아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천주교,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로만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한 80%에 육박하다라는 점이고, 뭐 그리고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물론 필리핀에 민족이 많고 다민족 구성이고 그 각각의 쓰는 언어나 간섭이 다르긴 한데 공용어가 영어란 거예요. 공용어가. 그래서 공용어를 쓰고 있고 한국이랑 시차는 1시간. 정부 형태는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단임제 5년 단임제죠. 근데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6년 단임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현황을 보면 1인당 GDP가 한 3,800불 정도 됩니다. 뭐 굉장히 성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5.6%, 물가 상승률 6.0%, 그리고 무역액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00억 불 정도 되고, 이거를 이제 한국하고의 교역만 따로 놓고 보면 한 136억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필리핀 전체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7%, 8%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1,600억 정도 무역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하고의 무역액이 한 136억 불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필리핀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필리핀에 대한 그 어떤 투자 FDI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필리핀의 특징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여러 가지 여러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내셔널 캐피탈 레지온, 여기가 마닐라 지역이에요. 여기가 마닐라 지역이고, 이게 지금 그냥 이런 간략화된 지도만으로 봐도 이 섬이 도대체 몇 개예요. 섬마다 좀 특징과 특인 게 있고, 여기 밑에 민다나오 섬, 요 지역에는 아직도 반군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여행 금지, 여행 주의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이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정치 외교적 상황이 이 정도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왕국이죠.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태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 숫자가 좀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수도인 방콕에 한 54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민족 구성은 이제 타이족이라고 하고, 이 태국의 하교, 아마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그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2PM인가? 리쿤? 그 친구 약간 보면 좀 동남아시아보다는 동북아시아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태국도 이게 좀 다민족이 섞여 있는데 여기에 그 하교 출신,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하교들이 진출한 시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명나라 때,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명나라 이전에 간 사람들도 있고,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청나라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중국의 그 국공내전 시기에 또 나간 사람들이 있고,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이제 그 국민당이 쫓겨나갈 때 또 나간 사람들이 있고, 그 세대가 좀 달라요. 되게 그 하교들의 이민사를 내가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태국의 생각보다 하교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불교 국가죠. 불교 비중이 한 90% 정도 되고, 이 불교가 여기 태국에서 믿는 불교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불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 차이점인데, 뭐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점의 차이점은 있지만, 뭐 같은 불교라고 묶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언어는 타이어를 공용어를 사용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영어가 안 통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태국말이라는 게 있죠. 태국말 되게 들어본 적 있을까요? 사와디캅이니? 내가 할 줄 아는 태국어는 사와디캅밖에 없어. 코쿤캅. 이거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영어, 나머지는 영어를 쓰고, 사와디캅과 코쿤캅을 써도 태국에서 4박 5일 노는데 아무리 지장이 없죠. 예, 근데 태국이랑 비즈니스를 하려면, 태국어의 타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정치 체제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입헌 군주제고,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동남아시아 1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태국이 제국주의로부터,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로부터 식민지가 되지 않았고,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병탄을 했을 때도 태국만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은 고유의 어떤 입헌 군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최근에 그 라마 9세가 그 존경받던 국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국왕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분의 아들인 와치라롱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국왕이 되셨고, 이게 이제 입헌 군주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가평화질서회의라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헌군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입헌군주제는 영국이나 아니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의회 다수당의 대표나 당 대표나 총재가 총리를 맡는 그런 식의 의회 내각제를 생각을 할 텐데, 태국의 의회 내각제는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면 국가평화질서회의에서 상원 의원을 250명을 임명합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국가평화질서회의가 누구냐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구성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군부라든지 아니면 왕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뽑는 하원 의원 500명으로 해서 750명을 통해서 국회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태국 총선에서 하원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집권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50명의 상원 의원 때문에 집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발을 했습니다. 그 국제지역학부의 교수님 이름이 까먹었다. 그분이 여기 이거 상하원 총선할 때 그 외부 감독으로 참여하셨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정치 체제는 경제 상황을 보면 필리핀보다 높습니다. 필리핀 한 2배 정도 되는데 1인당 GDP로 놓고 봤을 때 한 7,800불 정도 되고, GDP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이 정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교역액을 보면 1년에 5,718억 불 정도 하고 있고, 한국과의 교역액이 35억 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태국 경제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가보면 현대 기아차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태국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가 도요타 혼다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굉장히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정치 외교적인 우호 관계라든지, 이게 그 일본이 동남아 지역을 병탄하던 시절부터 이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유지되어 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경제 협력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인지 몰라도 태국도 가보면 차들이 왼쪽에서 다니죠. 오른쪽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태국도 왼쪽 우선이다. 영국, 일본, 태국이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동남아 지역의 그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지 교역을 늘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는 태국하고의 어떤 경제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통계 수치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국의 이 지형 지도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태국은 특이하게도 이 말레이 반도죠. 말레이 반도 지역에도 일부 영토가 있고, 그리고
저기 치앙마이라고 하는 여기 이쪽 위에 있죠. 이런 산악지대, 산악지역에도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이쪽은 미얀마를 국경을 두고 있고 밑으로는 이제 말레이시아랑 접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운하 뚫으면 어떨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 운하를 뚫으면 말레이 반도를 밑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배들이 다닐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현황 조사나 시장 조사나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잘 없고. 그리고 원래 이 산악 지역 여기 있죠. 이쪽 지역이 원래 그 골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아편 마약 마약의 주산지였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태국 정부가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는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라오스 지역 아직 이런 쪽에는 마약 재배나 이런 것들이 숨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는 지역이 푸켓 여기 푸켓 푸켓이 여기 있고 파타야에서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놀러 가면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왕국입니다. 캄보디아가 왕국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캄보디아도 왕국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따로 있고, 인구는 한 1,700만 명 정도 되고, 한반도의 0.8배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 민족이 원래는 예전에 이제 크메르 제국이라고 해서 앙코르와트 같은 유적지를 남기는 인도차이나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의 거대 제국을 건설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처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캄보디아 고유의 크메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캄보디아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 캄보디아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발전이 좀 이런 부분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필리핀보다 한 낮은 2,600불 정도 되고, 그리고 실제 무역액도 보면 무역액이 거의 한 태국의 한 10%? 10% 정도? 10%도 안 되네. 474억 불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액도 굉장히 적어요. 한국은 캄보디아에 자동차나 뭐 이런 생필품들 수출을 하고,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무역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있고, 캄보디아는 이 메콩강 유역을 따라서 지역들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프놈펜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경제가 발달을 해 있는데, 여기 그 지도상에 요 밑에 여기 푸꼬이라고 적혀 있는 데 있죠. 이거 베트남 땅인 거 알죠? 가본 사람 있어요? 푸꼬? 요새 핫하다며 여기가. 그래서 베트남하고 이렇게 경계를 취하고 있고, 이 메콩강이 사실은 중국 쪽에서 기원해가지고 쭉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으로 내려가는 강인데, 이게 동남아시아의 사실상의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캄보디아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살펴볼 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저는 이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2억 7천만 명. 2억 7천만 명. 휴대폰을 팔아도 최소 자국민한테 2억 7천만 대의 휴대폰을 팔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면적도 넓고.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 근데 이 자카르타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자카르타 지역에 어떤 침수 문제가 있어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잘 되면
뭐 수도가 보르네오 섬 한가운데로 이동하게 될 텐데 그 사업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자바족이니 순다족이니 동남아시아 그 지역에 뭐 다양한 섬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의 형태나 사람들에 의해서 다민족을 이루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의 87%, 이슬람교가 87%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교라고 하면 가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가가 두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무슬림의 총대장이고 이란이 시아파 이슬람의 뭐 총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두 나라의 인구 숫자를 합친 것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 이슬람교 믿는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무슬림 국가 중에서. 그렇지만 이 인도네시아가 어떤 시아파 원리주의라든지 아니면 수니파의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어떤 율법을 따르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외국인에게는 뭐 술도 팔고, 그죠? 그리고 그 히잡이라고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쓰지만 온몸을 다 가리는 형태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아주 경직화된 교리를 따르진 않는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를 쓰고요. 인도네시아어가 이제 공용어인데 이게 섬이 여러 섬이 있고 지역이 엄청 넓다 보니까 그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용어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할 만한 사안이고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인데 조코위 이게 정식 이름은 조코 위도도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인데 이거 조코위 대통령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게 인도네시아 정치사를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의 정치사랑 되게 비슷합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장기 독재하시던 분이 있고 그분이 물러나서 그분 딸이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조코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권 교체도 한 번씩 일어나고 뭐 이런 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한국의 정치사랑 되게 비슷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민주화되어 있어요. 정권 교체도 한 번 일어났고 해서 아주 정치 체제로서는 민주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고 경제 현황을 보면 1인당 4,942달러 이제 성장할 여력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경제 현황을 제가 여기다 적어 놓긴 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경제 현황 외에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웬만하면 다 납니다. 일단 석유 나고요. 철강석 나고요. 그리고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지하 자원이 될 히토류. 히토류가 뭔지 알죠? 전기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의 최대 생산 기지가 최대 생산 단지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어차피 석유의 그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점 줄어들 거고 전기 배터리나 이런 것들로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향후에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그런 지하 자원의 보유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게 인도네시아하고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이쪽 이 수마트라 섬 왼쪽 끝에서 파푸아 뉴기니 쪽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참 하세월이야, 하세월. 이거 비행기로 타고 다녀야 되는데 거의 뭐 비유를 하자면 얼마 정도 될까? 뭐 이 사이에 한반도 한
6-7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국경이 굉장히 넓고 섬도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수업 얘기할 때 향신료 제도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향신료 제도가 요 몰루카, 여기 가운데 있죠. 몰루카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 중심지는 이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입니다. 요 섬 있죠, 요 섬. 요 섬이 자바섬이고, 요 지역이 지금 경제 중심지인데, 여기 자카르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자카르타가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도시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수도를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전의 목표가 여기 보르네오 섬의 칼라만탄주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르네오 섬이라는 게 이 정글 지역이잖아요. 이 정글 한복판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뭐 잘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딱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카르타하고 보르네오 섬이 그냥 지도상으로 봐도 섬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수도를 옮겼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긴다 할 때도 그게 육상으로 붙어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금 섬에서 다른 섬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잖아. 이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잘 원만하게 될지, 원만하게 인도네시아 내에서 정치적으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실행 과정에서 수도 이전이 잘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렇게 옮겨간 수도가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인프라가 자카르타에 다 집중되어 있을 거 아니야. 사회, 경제 기반이나 인프라들이 다 자카르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허브 도시이자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 부유한 국가죠. 도시국가입니다. 인구는 한 500만 명, 면적은 서울의 1.2배, 서울보다 조금 넓은 땅에 인구 한 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민족 구성으로 치면 중국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하교, 이 말레이 반도 쪽에 하교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들 중심으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서, 도시국가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민족 구성으로 보면, 그래서 하교 출신들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싱가포르가 이 도시국가로서 세계 무역의 허브이자 금융의 중심지이자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느냐? 영어를 공용어로 했죠. 영어 공용어 정책을 폈고, 그래서 이 민족 구성으로 봤을 땐 그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말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의원 내각제를 선택을 하고 있고, 이원 집정부제라서 총리한테 모든 실권이 있는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이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리칸유의 아들인 리스넨 룽이 현직 총리로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좀 보면 1인당 GDP가 84,000불입니다. 84,000불.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얼마나 했어요? 뭐 한 4,000불. 태국이 얼마였어? 좀 잘 사는 태국이. 태국이 1인당 7,000불, 7,800불 정도였는데, 싱가포르가 8만 불입니다. 8만 불. 그렇죠? 그리고 교역액 7,463억 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무역 허브이자 경제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괜시리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은 뭔가 이렇게 지형도 나오는 지도에다가 뭐 행정 지도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게 도시 이게 하나가 끝이에요. 그렇죠? 서울 면적보다 조금 더 넓어.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딱 봤을 때 이런 형태의 어떤 해안선이 그려지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뭐라는 뜻이에요? 매립지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 부산에 저기 서부산 쪽으로 넘어가서 거제도로 가다 보면 거가대교로 갈 수 있는데, 거가대교 오른쪽에 보면
부산 신항이 만들어져 있죠. 그 부산 신항 구축하듯이 싱가포르도 이 지역에 싱가포르 포트를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요 서울 면적만한 이 싱가포르 땅이 굉장히 뭐 넓어서 어떤 면적이나 이런 게 넓어서 많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영유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싱가포르도 여기 보면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땅이 쓸만한 땅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싱가포르 이거 딱 느낌 봐도 도시국가인데 도시국가이면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섬이에요. 섬. 싱가포르 섬입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 이런 나라들의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물. 수원을 어떻게 할 거야? 물을 어떻게 할 거야? 물을 다 수입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 말레이시아에서. 여기 그래서 요 경계선 넘어 여기가 다 말레이시아고 여기 지금 조호르라고 적혀 있는 지역 있죠. 요게 말레이 반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 조호르입니다.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 여기. 어떤 일이 있겠어요? 여기 싱가포르 땅 좁잖아. 그러면 돈은 많을 거 아니야. 물가 비쌀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건너가서 여기서 장 보고 뭐 여가 즐기고 돈 쓰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삶이 되죠. 이게 이 비슷한 게 어디가 그러냐면 스위스 있죠. 스위스도 스위스 안에는 물가가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떻게 스위스 사람들이 장보러 프랑스로 넘어가. 그러면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 쪽에 있는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게 되게 활성화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경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나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적고 브루나이 사람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직. 앞으로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면적도 되게 좁아요. 인구도 43만 명. 이거 43만 명이라고 하면요, 우리 서울이나 강역시 한 1개 구 정도? 43만 명 정도 되면, 그리고 면적도 경기도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말레이계가 중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세습 왕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랑 똑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똑같고, 여기 뭐 국왕님 있고 있는데, 이제 국왕님이 뭐 다 뭐 한다. 여기 밑에 그것만 있죠. 국왕이 총리, 국방장관, 외교장관, 재경부 장관을 겸임합니다. 국왕님이. 이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뭐 경제는 그렇지만 높다. 왜? 지하 자원이 나오니까. 원유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니까 경제는 높다. 그리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1인당 GDP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총 생산, 국내 총 생산을 인구 숫자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이 매우 높던지 아니면 인구가 적으면 1인당 GDP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의 원유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브루나이가 잘 살긴 하는데, 뭐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다 해서 뭐 한국하고 비교해서 뭐 국민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GDP는 높지만 쉽게 말해서 뭐 국민 소득은 좀 낮은 GM 뭐 넷인컴 그거는 좀 낮은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브루나이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 볼 나라가 또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는 하노이고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섰네요. 제가 최근까지 본 자료에서는 베트남이 1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강의 자료를 만들려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24년 4월 기준으로 1억 77만 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인구 1억이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면적은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길쭉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고요. 그 베트남 민족인 비에 쪽하고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종교는 불교가 14% 나와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그렇게 종교 조세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교를 믿는, 그래서 불교 사원이나 이런 게 발달해 있어요, 가보면. 그리고 시차는 2시간, 언어는 베트남어를 쓰고 있죠. 사회주의 공화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이 집단지도 체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산당의 당서기인 따로 있고, 국가 주석이 따로 있고, 그리고 총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요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당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이렇게 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베트남의 정치적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는 1인당 GDP는 한 4,600불 정도 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역액은 6,800억 불, 한국하고 교역 있고, 이 살펴볼 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원체 그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과의 투자에서 대베트남 보면 2023년도 누계획을 살펴보면 488억 불의 투자가 있었고 건수로는 27,000건이 넘는 그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포함을 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고 베트남이 오늘날 이러한 기업들의 어떤 생산 기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도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좀 이렇게 나라가 길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나라들의 장점? 그걸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단점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가 북쪽 지역하고 남쪽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쪽 중국하고 붙어 있는 쪽은 산악 지역이기도 해서 기후가 그렇게 선선한 기후인 경우도 있고 이쪽 그 호치민보다 조금 더 낮은 푸꾸옥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동남아 특유의 열대 온순 지역의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베트남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길쭉한 나라들이 특징이 뭐냐면 단점,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오늘날에도 호치민시까지 육상으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거리보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 정글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향후에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이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도로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고속철도를 건설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트남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러를 많이 가죠. 뭐 다낭도 그렇고 나트랑도 그렇고 푸꾸옥도 그렇고 달랏도 그렇고 많이 놀러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차례 베트남에 놀러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미얀마.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이 나라 국명이 아직도 버마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나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이라고 그 국호를 쓰고 있고 한반도의 3.1배 정도 되는데 한국의 대한민국의 인구수랑 비슷한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족이 있고 여러 소수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적 갈등 때문에 여러 차례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 미얀마의 내전만 따로 놓고 봐도 이거 한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미얀마가 그 제국주의 침략 시대 때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여가지고 이 여러 그 인종 간의 민족 간의 그 어떤 갈등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거를 영국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미얀마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불교가 가장 많고 언어로는 미얀마어를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미얀마와 관련해서 최근에 들은 뉴스가 그 미얀마의 어떤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헌정이 정지되고 뭐 이런 뉴스들을 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도 2021년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미얀마 군부가 이거예요. 2020년에 총선을 했는데 총선 결과를 무효로 시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그 군부 지도자인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20년 11월 총선이 쉽게 말해서 무효 처리됐기 때문에 군부에 의해서 그 전에 마지막 제대로 된 민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 구성을 했었을 때 정부 조직의 그 대표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국가고문경 외교장관의 아웅산 수지 그죠 유명한 노벨 평화상 받은 그분이 외교장관을 겸임을 맺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의 역할도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그 어떤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현황을 좀 살펴보면 다른 나라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좀 경제 발전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도 굉장히 낮고요. 교역액도 적고요. 뭐 그 한국하고 교역도 굉장히 적죠. 한국하고 교역액 보세요. 2억 불밖에 안 돼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시장 개방이나 시장 진출이나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된다. 미얀마는 그리고 이게 산악 지역인데 문제는 이게 산악인데 여기가 다 뭐예요? 정글이에요, 정글. 빽빽한 정글로 뒤덮여져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글 지역이라 할지라도 태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역은 조금 그래도 사람이 접근할 수가 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평야지대의 정글이라고 하면 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 등고선 봐봐요. 얼마나 이게 높은 고지대야. 왜냐하면 히말리아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산줄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다가 거기가 정글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개발이 2배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개발할 여력은 있으나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또한 아주 생각보다 좀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말레이시아가 인구 숫자가 적습니다. 3,300만 명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적어요. 그리고 땅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국 한반도의 1.5배 정도. 그리고 민족 구성도 말레이계가 있고 중국계가 있는데 이 중국계는 당연히 하교들이고 이슬람교입니다. 어디랑 비슷하죠? 인도네시아랑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죠. 이제 필리핀은 천주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쪽은 불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말레이어가 공용어인데 이 말레이시아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국계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임제 입헌 군주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말레이시아를 그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말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레이시아가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라는 얘기는 그 밑에 조그만 나라들이 연합한 국가를 의미하고 있고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오늘날의 국왕이 압둘라 국왕인데 이분이 계속 국왕을 하는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에 여러 토후국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토후국들은 유럽으로 치면 옛날에 뭐 백작국, 공작국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렇게 그 술탄, 조그만 지역에 술탄들이 있고 이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말레이시아에 국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인데 돌아가면서 해요. 입헌 군주를. 이들 술탄들 중에서 지금은 현 국왕이 압둘라고 그 외 실질적으로 정치는 이런 술탄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뽑힌 국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1인당 GDP가 10,000불이 넘어가요. 말레이시아 생각보다 잘 삽니다. 그래요? 12,000불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교역액은 한 4,800억 불 정도 되고 한국과의 교역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수입은 이 나라가 지하 자원이 인도네시아처럼 많이 있어서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이렇게 말레이 반도하고 보르네오섬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28번 슬라이드에
아래쪽에 있는 게 조호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이 말레이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연방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국경이 되게 희한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반도에 말레이 반도에 이만큼이 있고 그리고 뚝 떨어져 가지고 보르네오 섬의 일부 영토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말레이시아가 연방 국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라는 이름으로 여러 그 조그마한 술탄 국가들이 모이면서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끼리 말레이시아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구성을 할 때 합류 안 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합류 안 한 나라의 대표가 브루나이. 여기가 브루나이거든. 그리고 또 어디? 얘네들은 합류하고 싶었는데 민족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쫓겨나는 나라가 있어. 거기가 싱가포르. 요 끝에. 말레이 반도 끝에. 여기 조그만 뒤로 넘어갔네. 싱가포르. 그런 이 역사적 연원이 있기 때문에 국경선이 되게 이상하게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지역하고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르네오 지역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러 많이 가는 코타키나발루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쿠알라룸푸르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웃겨요. 지도를 보면 여기 중간에 말레이 반도하고 여기 보르네오 섬 동쪽 여기 요 지역하고 중간에 여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이 섬은 또 인도네시아 거야. 웃기죠. 되게 그런 웃긴 이 국경선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라오스. 라오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라오스가 그래도 인구는 한 769만 명 정도 되고 한반도랑 그 면적은 비슷하고 그리고 뭐 불교를 믿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캄보디아 북쪽, 태국의 동쪽, 베트남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리고 라오스가 베트남하고 정치 체계가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베트남전, 월남전을 영화로 다루고 있는 걸 보면 물론 그게 이제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베트콩을 되게 뭐 적대시하거나 이제 안 좋게 그려져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그 베트콩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라오스였어요. 베트남 그 베트콩이라고 하는 게 북베트남의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였거든요. 공산주의 게릴라여서 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베트남과 라오스의 국경지대를 활용을 해서 남베트남 지역으로 침투하거나 이랬었기 때문에 라오스도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베트남과 동일하게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당일 일당 체제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아직 뭐 경제 성장할 여지가 많이 있죠. 1인당 GDP도 낮고 그리고 교역액도 뭐 굉장히 적습니다. 라오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 이때까지 제가 얘기한 나라들 다 뭐였어요?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라오스는 항구가 없습니다. 내륙 국가입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다 항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라오스만 항구가 없다. 포트가 없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국가 사회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이제 중국이 무상으로 이 라오스의 어떤 뭐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을 닦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라오스가 갚을 돈이 없다. 그래서 땅으로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 국가를 제가 간략하게 정치 경제 현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동남아시아를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포인트를 뭐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가 어느 종교를 많이 믿는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뭐 종교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동남아시아를 얘기를 할 때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11개 국가는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리핀의 경우에는 스페인과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영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최근 일이에요. 브루나이가 영국에서 독립한 연도가 1984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이 독립을 쟁취한 게 1945년이고 캄보디아는 53년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뭐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독립이 1945년, 말레이시아는 1963년. 그러니까 50년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바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한국보다 조금 늦게, 한국은 사실상 45년에 독립해서 48년에 남한 단독 정부를 세웠죠. 그거보다 훨씬 늦게 독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불과 채 60년,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일수록 정치적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군사 쿠데타라든지, 태국에서도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최근에도 2021년에 미얀마에서 태국 군사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각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상황이 어떠냐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어서 뭐 정권 교체라든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가 바뀌고 그런 어떤 정부,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해서 정부 수반을 뽑고 그 뽑힌 정부 수반이 또 교체되기도 하고 하는 정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몇 나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도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됐던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르코스라고 하는 필리핀의 독재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이게 또 한국의 정치사랑 비슷해요. 마르코스 대통령이로부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마르코스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민주주의를 복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마르코스 대통령 이전에는 4년 중임제였어요. 그게 4년 중임제가 미국의 전통을 따른 거거든. 그렇지만 이 독재자한테 한번 대이고 나서 똑같죠. 86년. 한국도 86년에 저기 직선제 개헌은 성공을 했잖아. 여러분들 영화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죠. 86년 서울의 봄 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비슷한데 한국하고 차이는, 한국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인데 필리핀은 6년 단임제 대통령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자,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지여서 네덜란드 식민지 의회가 따로 있었어요. 물론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한 거였고, 그 이후에 독립 후에는 네덜란드식 어떤 정치 체계가 들어왔죠. 그러다가 독립운동 지도자라고 했던 수카르노 대통령이 독재를 했어요. 수카르노 대통령이 독재를 했고, 요 사람이 1960년에 국회 해산하고 뭐 이런 일들 벌였는데, 65년에 수아르토, 이름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가 4.19 혁명이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일으켰잖아. 61년도에.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수아르토 대통령이 33년 동안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98년도에 민주화 운동으로 퇴진을 했는데, 99년부터 그래서 민주적인 총선을, 그러니까 한국은 87년도부터 이제 민주적인 총선이 시작됐는데,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민주적인 총선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직접 국민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수아르토 대통령 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비슷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코이 대통령이 하고 있고, 조코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가 최근에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말레이시아도 영국 식민지였어요. 예, 그래서 영국에 의해 내각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모델링을 해서 가져온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여당이 계속 승리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야당이 또 승리를 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하는 방식으로 뭐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냐 아니냐가 꼭 그 나라의 대표자나 의회를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만이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잘 이루어지느냐도 어떻게 보면 평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부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고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강의 자료 말고 뒤에 부분을 이번 주에 더 추가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